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연대하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하운주투스입니다. 하운주투스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4년에는 애니메이션에 관해 나누는 라운드 테이블과 감독 브이로그를 격월로 업로드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주제 영화제 어디까지 가봤니에 달콤한 맛에 이어 이번에는 매콤한 맛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진행자 노경무고요.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실 김승희, 우진, 휘린 감독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와, 네. 저희 원래 익명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머머! 진짜? 익명으로 할 거예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그러면 더 당당하게 대표 작가 자기 이름을 돌아가면서 소개해 주세요. 마치 네네. 김모 우진 씨의 딸 감독님부터. 모승희 양 뭐 이런 느낌. 그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가리산이 산 바느질하는 여자 등등을 만든 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다음 승희 감독 이렇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승희 감독님. 네, 저는 신경, 심심, 호랑이와 소를 만든 김승희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 저는 다큐애니 만들고 있는 휘린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저희 영화제의 어두운 면, 그리고 매콤한 면, 불닭볶음면 같은 그런 면들을 이번에 얘기해 볼 텐데요. 지난달에 제가 밝은 면만을 얘기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불쑥불쑥 어두운 면들이 각자 마음속에서 하나씩 튀어나오곤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영화제에서 만났던 모멸감을 느꼈던 경험을 살짝 풀면서 지난 방송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참여했던 영화제였는데 너무 특정되나? 안 듣겠지. 영화제였는데 시상식이었어요. 근데 시상식에서 그 심사위원의 평이 뭐 이거는 근데 제 말투로 바꾼 거예요. 네 작품 뭐 시의성이 있고 뭐 다 뭐 주제가 명확하고 다 알겠어. 습작 수준인 것 같지만 뭐 나름 괜찮게 봐서 이 상을 준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시상식. 근데 뭐 이런 말투는 아니었지만 습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심사평에.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때 그 시상식 현장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건 캐치했지만 바로 뭔가 조치는 취하지 못했고 "허허실실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그거를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3 일을 얘기할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차저차 뭐 "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계좌번호나 이런 거 주세요." 하는 카톡이 왔길래 "아 네 감사합니다. 제 통장 사본이랑 이거는 이거고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해서 그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니까 그분도 물론 그분이 그 평을 작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장으로서 그 부분 저희도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받아서 내가 3일 동안 막 끙끙 앓은 거에 비해 되게 심플하게 이게 종결됐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영화제를 걸러내서 제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영화제에서 만난 빌런이 있는지 그걸 궁금합니다. 저 먼저 고백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영화제 빌런이었습니다. 지금 한 명의 관객으로서 질문을 그냥 막 쏟아낸 적도 있었고 이제 반대로 듣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반면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관객이 감독을 혼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알아먹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혼을 내는데 요지는 뭐였냐면 나도 영화 좀 만들 줄 안다. 근데 네 영화 별로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대뜸 저는 서울대를 다닙니다. 그 속으로 어쩌라고. 그래서 그 GV 분위기가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감독들도 서로 보면서 아니 뭐 이런 분위기가 다 있어 이러면서 배급사분이랑 다른 감독님이랑 뭐 지켜보던 분들이랑 웅성웅성하면서 GV를 그냥 얼렁뚱땅 끝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두 사람이 한 GV에 있었던 거예요? 네. 어머. 역대급이다. 진짜 그래서 이제 대박이다.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은 최대한 안 해. 그 후로 좀 명심을 했죠. 그렇군요. 이제 심사위원 빌런이 있었고 관객 빌런이 있었고 또 다른 종류의 빌런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 관객분들이 은근히 혼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관객분들을 탓하기는 또 감독으로서 좀 뭐하잖아요. 우리가 무대 위에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겠다고 나와 있는 거고 내 작업을 내놓은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를 막 거기다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도 그냥 어떻게 하면 대답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고 약간 이런 식인데 이거는 해외 영화제에서 통역분이 저 대신 답변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음. 되게 웃긴 게 이제 그 통역분을 영화제 측에서 고용을 해서 구해 주신 통역분이었는데 사전에 그냥 잠깐 만나서 작업에 대한 얘기를 진짜 한 5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GV에 갔어요. 무대 Q&A에 갔는데 저랑 같이 들어갔던 감독님께서는 조금 이제 그래도 통역분이 계시니까 통역분이 먼저 물어봤거든요. 영어를 할 줄 알면 그냥 영어로 대답을 하고 그냥 왜냐면 그분은 독일어 한독 통역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영어로 대답을 해도 되니까 관객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해서 관객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영어로 그냥 질답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저는 그냥 대답을 했고 다른 감독님은 영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통역분이 계시니까 그냥 한국어로 편하게 대답을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처음에는 됐는데 중간중간에 통역하시는 분이 자꾸 이제 옆에 감독님 말씀하시는 걸 빼먹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보충하는 걸 영어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의 요지가 뭐 작업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느냐 했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그런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옆에서 통역분이 아니다 그건 의미가 있다. 그러고 막 음. 거기에 대한 의미를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저기요 그만하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런 그래가지고 경우도 있구나. 되게 음. 난감하게 나중에 그냥 덧붙였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저 그 통역과 관련돼서 저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이거는 근데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저랑 같이 이제 전 이제 이거는 GV 때보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한 경험인데요. 그 뭐지? 옆에 계셨던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시는 감독님이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시면 통역가가 이제 영어로 하시는 건데 이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좀 살다 오시고 뉴욕대를 나오셨어요. 뭐 뉴욕대 나온 사람 많으니까 뭐 이렇게 딱 특정되진 않겠지? 근데 그분이 한국어로 얘기하시고 통역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조금 약간 우진 감독님이랑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역가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한국어로 한 다음에 영어로 동시에 또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본인이 그렇게 하다가 본인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약간 그랬는지 이제 통역가분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통역가님이 통역해 주세요 하고 어느 순간 다시 또 바톤을 넘겼는데
통역감도 "아니에요. 감독님께서 계속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음. 죄송해요 감독님. 근데 우진 감독님 지위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감독의 의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음. 그때 그렇게 그 뭐지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감독님도 쪼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롤이 있잖아요, 무대 위에서. 롤이 있었고 만약에 통역가분이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냥 통역을 하겠다 했으면 "나 그러셔라."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분명히 거기서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이제 질답을 하겠다 하고 관객과 통역가와 그 모더레이터와 다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선을 넘으신 거거든요. 음. 내 그 작업을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끼어드신 거니까. 근데 그분 말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음. 그때 그 영화제에 오셨던 통역가분들이 해외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쪼끔 힘들 때 나오셔서 IMF 시기에 나오셔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하셔서 약간 그 우리나라에 대한 향수가 되게 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말을 계속 왜냐면 제 작업이 가리산이었는데 그때 가리산이가 한국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뭔가 음.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욕망이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나중에는 넘어갔죠. 음. 저희의 그런 경험의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우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좀 선을 음. 지키는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 경우 음. 모두. 막 우리가 근데 뭐 감독을 왕대접했고 뭐 칭송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지켜야 되는 선을 잘 지켜주는 게 지켜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 경우도. 맞아요. 그 음. 영화제 측도 그렇고 사실 감독도 그렇고 감독도 선 넘는 경우들이 있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음. 양쪽 다 선을 지키는 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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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예전에 감독이랑 프로그래머가 관객을 혼내는 경우를 본 적도 있어요. 요지경이다. 아 정진이 "나쁜 국민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근데 예 그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요. 아니 관객분들이 저는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자기 의견을 되게 주장을 하셔서 되게 집까지 따라오려고 하셨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스토킹 아니야? 되게 거의 너무 무서웠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때리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집까지 따라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위협적이죠. 계속 따라와 가지고 나중에는 설득을 해서 "아 집에 가셔라.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하고 이렇게 어 졌던 적이 있어요. 애정은 너무 감사하나 좀 너무 과하셨다. 그쵸. 애정은 너무 감사했는데. 음. 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아까 그 통역가님한테 그거 아니라고 자기가 영어 이렇게 고쳤던 사람 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잖아요. 라운드 테이블이니까 관객은 일반 관객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오신 감독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뉴욕대 출신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 게스트가 저랑 그 감독님이랑 다른 2명은 이제 해외 영화제 집행위원장 하나랑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님 1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제 관계자들은 해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관객들은 감독들도 있는 게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앞에서 만약에 이런 행사를 뉴욕대에서 열었다면 학생들이 이 앞에 200명, 300명이 찾아와서 자신의 스크리너를 들이밀면서 봐 달라고 난리를 쳤을 거다. 여기는 지금 사람이 이렇게 허황하고 없지 않냐. 그래서 갑자기 한국 감독들 갑자기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황당하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모두가 선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모두가 어 선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영화를 즐기고 소통하려고 모였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무례를 범하고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제 매달 이렇게 내면서 이 출품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냥 뭔가 적금처럼 나가는데 뭐
뭐 쌓이는 건 없고, 그리고 맞아. 항상 not selected 이런 것만 이렇게 매번 오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막 100불 이상 하는 그런 출품비를 보면서 영화제도 혹시 출품비 장사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속으로 들었어요. 근데 또 근데 한국에는 출품비를 안 받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영화제, 그러니까 한국 영화제와 외국 영화제가 어떤 차이가 있지? 뭐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휘린 감독님이 영화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영화제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왜 중요한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뭐 영화제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프로그래머로 잠깐 활동하면서 보기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출품료를 받는 게 장단이 정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출품료를 거의 다 받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자유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았는데 반대로 국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정부의 지원에 좀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출품료를 안 내서 그런지 정권 바뀔 때마다 너무 휘청휘청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창작자로서 제 권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올려달라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막상 영화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환경을 들어보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 누가? 영화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 영화제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봉사하는 느낌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돈을 받으면서 했어야 됐던 거죠. 근데 그 영화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빚을 내면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영화제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내 권리만 따지고 있을 수가 있는가. 정작 영화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는커녕 정당한 어떤 대가를 못 받고 일을 하는 환경인데 그래서 출품료를 내는 것이 맞는가 안 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고 또 영화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영화제 관련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부당 임금 그다음에 과도한 그다음에 업무량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이미 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 얘기라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일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얘기하면 너무 특정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그때 일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했거든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해외 초청도 담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막 새벽 4시까지 일해도 일이 안 끝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저는 '내가 못하는 건가? 내가 일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제 일을 하시는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저처럼 일하거나 저랑 비슷한 업무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완전히 올어라운드까지는 아니어도 다들 그래도 통번역은 안 했고 다들 비디오 편집은 안 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것까지 했거든요. 할 줄 아니까 시킨 거잖아.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할 줄 아니까 시키고 돈을 굳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라 일한다는 걸 안 다음부터 저는 사실은 보다는 영화제 자체를 즐기기가 사실 좀 어려워졌어요. 거기 나와서 웃으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막 맞이하고 감독님들 뭐 관객분들 하시는데 사실은 '저 사람 어제 밤샜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 사람 되게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정신없을 텐데.' 그래서 영화제가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맞아. 출품료
따라서 그런 일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정부의 기조와 반하는 그런 작품은 그런 걸 뭐라고 검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슈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100%는 그리고 또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근데 100불은 어디예요? 거의 대부분의 미국 영화제들이 100불까지 근데 하거든요. 단편이 100불을 받지 않는데? 그래요? 네, 감독님 단편인데 100불 내신 적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내죠. 그렇죠. 감독님 내면 안 되죠. 그 100불 이상은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 중에 출품 계획하신 100불 이상은 걸으세요. 80불도 안 내요. 네. 80 네, 뭐야? 당연하죠. 사실 정상적인 가격은 레귤러 데드라인에서 35에서 45, 많게는 50까지로 보시고 50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걸으세요. 사기성이 있어요. 실제로 사기치는 영화제들 많아요, 해외는. 출품하실 때 그 돈이랑 같이 해서 그 영화제 언제 만들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굴러가고 있는지 그 영화제 홈페이지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지역 이름이랑 그 영화제 이름 치면 어느 정도 정말로 있는 영화제라면 정말로 운영을 하는 영화제라면 많이 정보가 뜨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서 출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제가 티켓 수익이 있는데 티켓 수익이 있는데 이 모든 물론 출품료로만 운영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양가 감정이 드네요. 내 출품료는 아끼고 싶고 직원분들은 온당한 보수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모든 영화 감독들은 정당한 상영료를 받아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렵네요. 영화제 운영한다는 게. 제가 근데 출품료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출품료가 있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근데 정부에서 말 그대로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치인들의 약간 성과 맞아요. 뽐내기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영화제를 이제 운영하는 그 운영의 핵심 분들에게도 자신들의 성과 드러내기 용으로 좀 약간 성과 중심적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성과가 대부분 뭐냐면 약간 뭐 좋은 작품을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도 물론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주로 보이는 건 얼마나 크게 개최했느냐, 얼마나 많은 해외 작품을 가져왔느냐. 몇 명이 뭐 왔느냐. 예, 뭐 그런 거죠. 국제 그러려면 영화제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불꽃놀이 한번 쏴 주면은 이제 누군가는 상영료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내 불꽃놀이를 터뜨려서 나의 성과를 드러내고 누군가는 상영료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뭐 투입 대비 금액 비해서 성과를 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쪼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맞아요. 나온 것 같아요. 아까 그 유령 영화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또 영화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냥 영화는 만들어져 있는 거 데리고 와서 틀면은 되니까 쉽게 보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제 대체 뭐지? 영화제 이거 그냥 마냥 좋다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매해 있다가 없어지는 영화제, 갑자기 생기는 영화제가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막 갑자기 없어졌다고 해서 너네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개 중에는 대부분 그 정치 쪽에 그 예산 삭감이나 예산을 갑자기 안 주게 되고 이러면서 사라지는 게 대부분의 원인이잖아요. 맞아요. 신문 기사 보면 항상 자금줄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운영을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영화는 정치하고는 연관을 아예 안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영화제는 어떻게 해서든 지역에 뭔가 지원금을 받거나 진흥원 지원금을 받거나 해야 운영이 되니까
영화제 방문하는 관객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잖아요. 스폰서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여는 영화제도 있나요? 없겠죠. 근데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열지 않았어요? 근데 큰 잠시만요. 영화제들 보면은 네. 그런 라운드 테이블이 아예 없지는 않는데 이제 주로 업계에 있는 분들의 얘기이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애니메이션 감독들의 라운드 테이블은 잘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 감독들의 라운드 테이블은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나누자면 일반 영화제, 다른 이제 영화들을 다 아우르는 일반 영화제에서는 뭔가 감독들의 현실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영화를 촬영할 수 있을까, 어느 선을 지켜줘야 될까, 관객한테 어느 정도로 다가가거나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되게 많은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열리는데, 애니메이션은 정말 없는 게 우리가 트리거 워닝을 지켜야 될까 말까 이런 주제 자체가 애니메이션에서는 언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기저에 깔린 애니메이션은 전체 연령과 전체 관람가에 대한 그런 뭔가 그런 의식이 아무래도 계속 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럴까요? 왜 애니메이션 감독들은 말수가 적을까요? 다 내향형이라서 그런가? 또 애니메이션은 약간 라운드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약간 마스터 클래스와 비슷한 급으로 해서 약간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은 장인이라는 그런 약간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크래프트맨십 이런 것 때문인지.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었고,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아카데미 노미네이트가 됐고, 이 작품으로 내가 어떻게 칸에 갔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월드와이드한 페이머스한 필름메이커가 됐는지를 좀 자랑하는 이런 식의 장이 많지, 사실은 실제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렇게 되기 전에 사실 살아남았으니까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뭐 살아남는 얘기를 저는 사실 좀 듣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뽐내기용의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장이 많으니까 사실 봤을 때 약간 저는 죄송해요. 저도 애니메이션 감독이지만 그런 감독들 많이 봤어요. 내가 한국의 대표 감독이어야 해. 내가 한국 애니메이션의 대표다. 이런 그리고 감히 내 작품을 언급하지 않아? 그런 뽐내기 자리보다는 이제는 특히나 요즘같이 정말 이제 컨텐츠는 사실 이제 완전히 너무나 가득 찼잖아요. 정말 살아남기가 이제는 중요한 때인데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주 찾아보니까 올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독립영화 연속 포럼을 해서 세션 4에서 영화제가 사라진다면 기후와 낙관을 오가는 상상적 대화, 독립영화의 활로 모색, 독립영화 정책 전환을 제안하다. 그리고 지역영화 정책 백지화 이후 지역의 생태.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 이제 독립영화 정책에서 애니메이션 영진위에서 사라진 거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 수도 있죠. 저도 여기 안 가봐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장르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적인 얘기, 실제로 이 업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라운드 테이블 본 적이 없죠. 다들 어떻게 우리 스튜디오가 잘 나가고 우리 맞아요. 스튜디오가 러브데스 로봇을 만들었고 이런 얘기만 하지 실제로 살아남는 얘기,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얘기,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정말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이제 얘기 좀 슬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업계에서. 노동자치든. 예, 씁쓸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도 다시 씁쓸해집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 영화 프로그래밍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는 영화제 운영에 대한 얘기였다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은 어떤 영화를 들여올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작년에 열렸던 영화제 중에서 영화제가 끝나고 이제 뭐 IPTV 이런 채널에서 그 영화제의 단편 화제작을 우리가 선정해서 다시 그때 시상식 때 얘기를 했거든요. 단편 영화들을 다
IPTV로 송출할 거니까 우리의 영화제는 오늘 끝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다 내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못 본 작품들 그렇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오픈이 되니까 딱 실사 단편 영화만 딱 꼽아가지고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틀이 화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 별로 화제가 안 영화제에서 됐나요? 단편 대상은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대상 안 틀어주고 음.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실험 상까지 영화도 맞아. 받았던 거 없었죠. 맞아. 다큐멘터리였을 실험 영화 거예요. 근데 다 극영화밖에 다큐멘터리도 안 없었어요. 틀어줘. 맞아. 굉장히 편협한 어. 셀렉이네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이 약간 열외 취급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죠. 맞아요. 다들 다 그래서 이 공감하실 거예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대체 뭘까? 이게 정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공정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공정한 프로그램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쵸, 사실 그쵸. 프로그래머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맞아. 작품들이 오고 뽑히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취향인 거니까 사실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약간 어느 정도 우리 아까 선을 얘기한 것처럼 약간 선을 넘지 말았어야 돼. 좀 비율을 좀 지켜줄 수 있잖아. 극영화 뭐 한 60-70%? 워낙에 그 극영한 작품 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해는 해요. 60-70%. 나머지는 이제 다큐멘터리, 뭐 실험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좀 이렇게라도 해주면 사실은 좀 좋을 텐데 극영화 100, 나머지는 없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맞아요. 지워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면은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화제작이라는 타이틀은 정말 그 책임이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게 화제가 좀 된 말도 안 되는 극영화 뭐 이러던가. 맞아. 아니 그리고 가장 그 최고 단편 그 상을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자기네가 애니메이션에 그걸 주고 화제작에 애니메이션을 안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놀랍지는 않지 않나요? 뭐 영화의 맞아요. 장르에서 놀랍지는 않죠. 애니메이션 정말? 빠졌고 이렇게 맞아요. 하나둘씩 빠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순 같아가지고 영화계 전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그리고 이건 약간 영화제랑 살짝 핀트가 달라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싫어해. 싫어해요? 네,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을 한국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좀 천대하는 게 있어요. 막 네, 뭐 그리고 그냥 글작가, 너 그림 좋아하는 작가 거 있으면 한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좋아하는 거 한다 그러고 약간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림 그리는 행위를 맞아요. 취미나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네.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는 웹툰 작가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도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서 그런지 예전만큼 천대받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좀 편협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아용이란. 갑자기 또 너무 그랬나? 술 안 마시는데 술 땡기네. 아니,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 얘기인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이게 뭐 그 영화의 매체로 뭔가 구분을 짓고 하는 그런 거가 조금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출품을 받을 때 이 말이 이상한데 작품을 받을 때 구분을 애니메이션, 픽션, 다큐 이렇게 받을 때도 내 애니메이션은 픽션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받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 내 애니메이션 다큐기도 한데 내 애니메이션 실험이기도 한데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너네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너네 구석에 이렇게 조금 찌그러져 있어 이런 느낌. 맛보기 느낌. 이 프로그래밍의 애니메이션이 참 소외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발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하다못해
어쨌든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작품을 선택을 하는 거라면 음. 영화 감독이 어떤 프로그래머를 맡을 때 다양한 장르의 영화 감독들이 좀 돌아가면서 하게끔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려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영화 감독들 네. 위주로 프로그래머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저 이번에 크라쿠프 영화제가 그 메인 프로그래머가 애니메이션과 이제 학장이에요. 그 영화제는 한 60 몇 년 됐는데 그 애니메이션과가 아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제 운영위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가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애니메이션을 대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처럼 그 뭔가 소외당했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동등하게 별로 막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막 애니메이션이 뭔가 장르로 구분이 돼 버리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랑 다큐멘터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랑 다큐만 따로 그게 있어요. 그 피칭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 컨실이랑 애니메이션 협회랑 다큐멘터리 협회가 그 밤을 하나씩 맡아 가지고 행사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특히나 더 느꼈던 게 '아 그럼 다른 영화제는 애니메이션이나 다큐 하는 감독들이 프로그램에 없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깥으로 냅다 밀려나 가지고 구성을 뭔가 쩌리처럼 쩌리가 되어 있구나. 그게 되게 많이 느꼈던 게 그 영화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감독이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제의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는 걸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면 그래도 쪼끔이라도 그런 뭔가 희망이 있을 텐데 특히나 국내 영화제들은 그런 게 너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 위주잖아요. 그쵸. 영화제가. 맞아요. 감독보다도 감독도 이제 스타 감독 이외에는 그냥 다 아무도 모르고 배우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아쉽죠. 그러면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 영화제는 그런 장르별로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게 확실히 국내보단 적은 느낌인가요? 좀 많이 가보셨을 때. 그것도 이제 영화제마다 다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애니메이션을 '너네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이구나.' 하고 뭔가 이제 다른 영화 감독들이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좀 소홀하게 대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질문을 받고 충분히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동등하게 대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받았는데 제가 국내 영화제는 요즘에 출품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항상 갔을 때마다 그런 뭔가 이렇게 구석탱이로 밀려나는 뭔가 약간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음. 그런 거 있었어요. 전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의를 해외에 있어 가지고 집에 참석은 못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작품이랑 같이 상영되는 작품에 변요한 배우님이 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매 자체에서 이제 변요한 배우님의 팬분들이 막 이렇게 막 번개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조차 이미 단편 상영이었지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매진이 됐는데 근데 이제 전에 듣기로는 집의 때도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배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인지도가 있고 또 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쵸, 근데 그쵸. 또 얘기 듣기로는 또 팬분들이 그렇다고 다른 작품들은 막 이렇게 막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진 않으셨대요. 대체로 다 분위기가 좋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날의 주인공은 이제 변요한 배우님과 변요한 배우님이 나오신 그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집의에서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쪼끔 분명히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약간 그런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이런 경우가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이 프로그래머로 계신 경우가 거의 있다면 애니메이션 영화제지만 일반 다른 장르를 다 망라하는 영화제에는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애니메이션 셀렉션 하실 때 전 솔직히 말해서 좀 게으르다는 생각하거든요. 해외의 유명한 영화제에서 뭐 경쟁이 됐거나 뭐 상을 받았거나 이런 작품들은 항상 경쟁 부분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그 작품이 진짜 좋아서 경쟁 부분에 올라가기도 하지만서도
그렇다고 새로 발굴된 작품이 있나 싶으면 전 사실 좀 요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발굴하시는 역할을 사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머라는 역할이 사실은 일종의 이 업계에 대한 게이트키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게이트키퍼인데 문을 안 여는 느낌이에요. 발굴을 하시고 문을 여시고 새로운 것도 이렇게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걸 사실 국내에서 거의 못 느끼겠어요. 제가 그리고 그걸 가장 강하게 느꼈던 건,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화 취향이 정말 100%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영화 취향인가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본 국내에서 본 영화 작품이라는 건 결국 그 게이트키퍼들이 문을 열어서 가져온 작품 안에서 내 취향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 영화제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충격이었던 건, 거기서 상을 받거나 거기서 이제 물론 큰 영화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갔던 데는. 근데 거기서 상을 받거나 거기서 경쟁에 올라갔던 작품들 중에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결의 작품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왜 이런 작품들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지? 나는 이런 작품들도 너무 좋은데.' 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그걸 누가 걸러내는데요? 프로그래머분들이 걸러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걸러내실 때 항상 해외 영화제에서 해외 큰 영화제, 특히 큰 영화제, 우리나라 칸 사랑하잖아요. 맨날 칸에 가야 되잖아. 아카데미. 아카데미랑 칸 사랑하잖아. 거기 간 작품은 무조건 항상 들여오고, 그러면 다른 작품은 그럼 발굴하세요. 저는 발굴한다는 느낌을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전 그래서 궁금한 게 국내 프로그래머님들이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옆 나라 가기가 쉽잖아요. 그냥 예, 차 타고 그냥 충충충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프로그래머들이 교류도 엄청 많이 하기는 하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님들이 여행을 가시는 게 그렇게 열악할까? 진흥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많은 영화를 접할 수 있게 보내주지 않는 걸까? 그런 것도 궁금해요. 출장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칸, 베를린 출장 가시는 프로그래머님들 진짜 많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칸, 베를린에서도 항상, 그래서 그러면 칸, 베를린에 간 애니메이션만 맨날 그렇게 뽑으시는 건가? 다른 영화제는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아. 그냥 거기만 딱 들렸다 오시는 거지. 원래 거기에 그 시기에 가면은 이제 그쪽을 다 돌 수 있는데 그쵸. 네. 안 돌고 오시는 거지. 급하셔. 들어보니까 이 영화제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성과를 뽐내기 좋은 것은 역시나 그런 메이저 대형 영화제에 상 받았던 작품들을 데려오는 거, 몇 개를 데려왔는지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란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모험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험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라는 말 정말 좋네요, 감독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 영화를 들어오느냐에 관그 이슈인데, 뭐 장르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문화적인 다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국제 영화제가 아닌데도, 국제 영화제이지만 한국 관객이 다수인데도 어 영어 자막이 가장 메인인 자리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저 어떤 영화제에서 뭐 동양의 마녀들이라는 영화였거든요. 이걸 제목 얘기하면은 영화제가 다 검색해 봐야지. 들어가게 검색하면 되는데. 바로 나오겠지. 긴장된다. 동양의 마녀들. 여러 번 동양의 마녀. 언급하셨죠. 동양의 마녀들. 동양의 마녀들 지금 검색하세요. 일본 배구 여자 선수의 얘기였는데, 처음엔 그 시놉시스를 보고 페미니즘 영화다 이러면서 막 보러 갔는데, 결국은 약간 일본 칭송하는 프랑스놈 영화였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 이런 영화를 왜 들여왔을까?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안이 봤을 때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 영화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외국에서 좋다고 해서 그냥 데리고 온 건가?' 그냥 백인이 보는 아시아인의 위대함, 특히 이 일본의 위대함, 여성에 대한 위대함, 이런 건 별로 조명되지 않고 일본의 위대한 국민성 막 이렇게 음. 얘기가 전개되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백인이 봤을 때 좋은 아시아의 그런 점을 영화로 만들면은 좋게 평가받은 걸 그냥 가져온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음. 방금 해주신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영화계라는 건 이미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아시아 인종은 이미 소수 인종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백인 중심적인 업계이긴 하거든요. 특히 백인 남성 중심적인 업계라고 뭐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그럼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화 업계는 백인 남성 중심적인 업계다. 이러면서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데, 실제로 영화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들을 보면 이제 해외 영화제들은 인종 다양성도 별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전 좀 많이 봤거든요. 특히 유럽권은 유럽권 백인분들로 구성된 데가 너무 많고, 근데 유럽권에서 영화 공부하신 분 중에 아시아인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흑인이 왜 없겠어요? 근데 보면 셀렉션 커미티를 보면, 리스트를 보면 다 백인인 거예요. 다 백인인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유럽권이 그렇고요. 미국권은 그래도 좀 더 다양성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그래도 백인의 수가 많긴 많았지만, 항상 보면 백인, 흑인, 아시아인 항상 다 있었어요. 혹은 아예 아시아인이거나 이제 약간 교포 같은 분들, 그러니까 뿌리는 아시아지만 그런 미국권에서 자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예 이제 집행위원장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유럽권 영화제는 어쩜 그렇게 다 백인인지, 그러면 그들이 보는 눈으로 뽑은 영화들이 좋다고 또 상을 받는 거잖아요. 아시아 작품도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백인들의 눈으로 본 아시아 역사 얘기, 백인들의 눈으로 본 아시아 여자 얘기, 뭐 이런 것들만 항상 뽑다 보니까, 보다 보면 그런 작품들을 해외에서 상 받았다고 가져온 작품들을 보면 동의하지 못하는 작품들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판하지 못하고 칸에서 왔대, 뭐 베를린에서 왔대, 막 어디서 상 받았대, 이 타이틀 하나 가지고 그냥 좋다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되게 이 판 자체가 사실 색안경 껴져 있는 판 아닌가. 이미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 이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아까 프로그래머들이 선별을 할 때 굉장히 걸러진 작품들 우리가 계속 보듯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어떤 영화제에서 일하는 분들의 셀렉션을 봐도 그쪽도 되게 편협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얘기하신 대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동양의 서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뭐 탈북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 프레임에서 항상 안 바뀌어요. 맞아. 그래서 저번에 어떤 그 영화제 마켓에 갔을 때도 막 이렇게 너 그 작품 봤니? 그러면서 대충 시놉시스를 읊어주는데 딱 그런 서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에 관련해서도 그냥 백인 남성 구원 서사가 그냥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동양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에 더 씌워지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좀 봤었고, 그리고 어떤 약간의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동양의 불교 이런 얘기들은 다 먹히는 얘기여서인지 넷플릭스만 맞아. 보더라도 스님이 요리하는 얘기, 그러니까 동양이 아니면은 볼 수 없는 얘기여서 그런지 그런 티벳. 거에 그냥 다들 환장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왜 항상 같은 스토리텔링을 자기 복제하듯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걸까? 되게 맞아.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가 그 소수의 동양인이어서 그런 건가? 자기들은 못 깨닫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애니메이션 쪽이랑 다큐랑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어떤 백인 남성들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피칭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패널들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희 왜 남성들만 있어? 여성 스태프는 없니? 이러면서 좀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거를 좀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보이는데, 승희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애니메이션 쪽 업계에서는 활동하는 감독님들이 여성 감독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여성 아니면은 동양인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지워진 건지 왜 주목을 못 받는 건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영화제도 유럽 백인 남성 위주의 영화제 구성이 많기는 한데 그게 약간 다 서유럽 쪽이 대부분 그렇고요. 음. 동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일단 배제가 엄청나게 되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 딱 동유럽 영화 이러면은 술 먹고 뭔가 부셔. 그리고 뭔가 커뮤니즘에 반대하면서 행진을 해. 그리고 막 화염병을 던져. 약간 음. 딱 그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면 유대인, 학살, 전쟁, 히틀러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거기 신물이 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조금 급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도시들, 유럽 도시들, 뭐 드레스덴이나 아니면은 뭐 크라쿠프도 마찬가지고 바르샤바나 그런 아니면 체코, 프라하 이런 쪽 도시들은 일부러 이제 다양한 심사위원들을 불러오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물론 거기서도 고르는 심사위원, 아시아계 심사위원이 하필이면 다 일본 사람들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한다. 그리고 흑인도 되게 많이 이제 유러피안 아메리칸도 아프리칸도 되게 많이 이제 초청이 되는 편이고 패널로도 많이 나와서 그 뭔가 트리거에 대한 이야기, 너네가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 너네가 감히 하얀 얼굴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프랑스는 아직 조금 많이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해외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가면은 전 한 번도 흑인 감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그래요. 유럽에서 애니메이션 네. 감독을 본 적은 있어요. 심사위원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흑인 감독을 보기 애니메이션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 유러피안 아프리칸 중에 없겠어요. 있겠죠. 있죠. 근데 왜 그들은 조명받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늘 궁금해요. 그들은 어디 있는 걸까? 나 있기는 한데 갑자기 보기는 봤는데 네. 프랑스 분들이 꽤 있어서 왜냐면 유럽 전역에 가장 이제 유러피안 아프리칸이 제일 많은 곳은 프랑스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많이 계신데 그러게요. 왜지? 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또 다른 얘기긴 한데요. 지금 이런 오리엔탈리즘이나 뭐 이런 얘기, 그들의 시선에서 보는 그러니까 백인들의 시선에서 보는 아시아 애니메이션이나 아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동시에 사실 이 업계의 중심은 그 백인, 뭐, 서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메인스트림에 가려면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들어야 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얼로그를 영어로 해야 되나? 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님에도 이 모든 다이얼로그, 모든 그러니까 캐릭터는 동양인이야. 근데 다이얼로그는 영어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건 신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런 영화계에서도 당연히 다양성은 있어야 되는 거고, 나의 뿌리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저는 언어에 대해서도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심사를 한번 했을 때, 너무 가식적이라고 느껴졌던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작품이 이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제 동남아시아 쪽 출신 분이시고, 공부를 프랑스에서 하셨어요. 석사를 프랑스에서 하셨어요. 찾아보니까 그분이 뭐지? 그러니까 인종은 동남아시아 쪽이지만 뭐 프랑스에서 나고 자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유학을 거기서 하셨고 모든 베이스는 그 자기 동남아시아 쪽 나라에 있어요. 근데 자기 자전적인 얘기를 푸는 작품을 이제 석사 그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프랑스에서 만드셨는데 자기의 얘기를 자기 뿌리가 프랑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 성우를 고용해서 프랑스어 여자가 프랑스어로 말하게 했더라고요. 자기의 이야기를요. 저는 이거 자체에서 너무 생각이 짧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특히나 하는데 그거를 프랑스어?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알겠어요. 본인이 프랑스에서 석사를 받으니까 주된 관객층이 프랑스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작품이 프랑스 쪽에서 유럽 쪽에서는 좀 잘 됐어요. 근데 미국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전 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석사 정도에 할 정도의 나이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라 늦어도 3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혹은 더 늦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수하고 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뿌리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만약에 교수가 "아 이거 프랑스어로 하게 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신념에 대한 얘기라서 내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의 무게라서. 근데 그런 작품을 저는 봤을 때 좀 자기의 얘긴데 남의 목소리를 빌려서 남의 언어를 빌려서 그 나라의 얘기를 한다는 게 이미 되게 언어 식민주의적인 거를 배제할 수 없고 가식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동의해요. 이런 것도 저는 되게 감독들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얘기 받아가지고 자막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 국제영화제가 한국에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기본적으로 영자막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관객으로 오는 사람들은 한글 자막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쵸. 맞아. 우리나라가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엄청 약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해외 영화제들은 이제는 다 그 나라 지역 언어를 같이 동시 자막으로 내보내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가다가는 이제 수어 통역사분들도 계시고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베리어 프리가 많이 약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등장하는 주인공이 청각장애가 실제로 있는 배우인데 감독이 영화제 눈치를 봐서 영자막을 넣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의 변명일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출연한 배우가 자기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내려고 하는 그런 감독님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러면은 해외 영화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아무리 작은 영화관도 그 영문으로 이렇게 바로 타이핑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수어 통역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국 영화제에서는 기본값으로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서 이제 어떤 다큐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 프리랑 자막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영화제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주창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 영화제가 아니면 한글 자막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는 그런 자막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되게 사대주의 그런 그쵸. 네, 맞아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사이에. 그 저도 국제영화제에 오는 소수의 외국인들을 위한 자막인 거잖아요. 맞아요. 영자막은.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각한 게 이번 작품 하면서 효과음 자막을 넣으려고요. 쿵, 뿌지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한영어로 해서 그래서 영화제에서도 아무리 소리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자막을 권유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겨서 그거는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서 영화제가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서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사실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해외는 이제 정말 거의 집에서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계시더라고요. 없는 집의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단편이든 장편이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예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명 연예인 부르지 마시고 연예인 부르지 마시고 개막식에서 화려한 거 조금 빼시고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 고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베리어 프리 영화제? 이게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정동진에 처음 갔었는데, 그
큰 영화 스크린 옆에 작은 스크린으로 수어 통역사가 이렇게 중계를 해 주시더라고요. 수어 통역사가 있고 또 그 스크린에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사회자가 말하는 거가 AI로 받아 적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막으로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이 새로웠고 새로운 것이 또 애석했고 그랬는데 되게 맞아.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또 그런 자막이 잘못 쳐지면서 웃음을 유발하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고 있지 않나. 근데 되게 지금 웃긴 시작 게 단계지만. 되게 선택적인 사대주의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선택적인 사대주의라고요. 더 자세히 자기네들이 말씀해 받아들이고 주세요. 싶은 사대주의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사대주의면 해외에서 수호 통역하시는 분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야죠, 맞아. 사대주의면. 음. 근데 자기네들이 보기에 화려한 사대주의만 화려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건 과시하기 예, 좋은. 과시용으로요.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거 아직 없잖아요. 그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상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서 번호까지 적어 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거는 별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화제 밑에 그냥 자막 하나 넣는 건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불이익을 당했거나 뭔가 불쾌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돕겠다라는 그 말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사실 영화제나 감독들이 우리가 책임을 지고 뭔가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그런 영상 중요하죠. 발로 차지 마세요. 카메라로 찍지 마세요. 그렇게 손을 들이고 손을 수고를 들여 가지고 그 영상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더 돈을 다른 데다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막기 위한 그 워닝 영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영상도 아니고 그냥 어. 자막이에요. 그냥 판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화관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영화제 내에서 왜냐하면 뒤풀이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게 뭐 성별을 떠나서 왜냐하면은 다양한 성을 가진 분들이 영화제에 오잖아요. 감독님들도 되게 LGBTQI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영화제 측에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맞아. 좋은데요? 그쵸. 혐오나 차별이 발생하지 못하게 약간 그렇죠. 경각심을 좀. 그런 걸 해주는. 근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런 슬레이트 같은 거 하나만 넣어줘도 맞아요. 저는 경각심이라는 게 생겨서 경각심 하니까 나는 솔로가 자꾸 생각나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무튼 슬레이트 하나만 있어도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되게 좋은 의견 같아요. 또 사대주의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외국인 심사위원을 한 명씩 또 꼭 심어 놓더라고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 경쟁인데도 외국인 심사위원을 넣었던 것 그게 같아요. 아마 성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 어. 어느 영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데려올 때 그 사람 출신 국가 문화원 같은 데 아니면 대사관 같은 데 연락해서 협력 같은 걸 좀 이렇게 받아올 수 있거든요. 혹은 그 사람들에게 뭐 선물 같은 거 영화제 뭐 하면 선물 같은 거 막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사관이 쪼끔 협력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또 교류라든지 이런 게 교류의 예, 느낌으로. 아마 성과가 되는 걸 거예요. 우리나라 또 성과할 때 항상 어디하고만 해. 미국 아니면 서유럽이랑만 하지 뭐 아시아권을 동남아시아 이런 데 안 하잖아요. 또 선택적 사대주의. 그들이 좋아하는. 예. 그런 것들이 또 대기였던 것 같아요. 예. 모 다큐 영화제에서 어떤 감독님이 개막식 보러 갔다가 저한테 문자로 너무 쓸쓸하다고. 그래서 감독 초청해 놓고 아무 안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안 가길 잘했다 막 이랬는데 뭐. 그 영화제가 감독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하더라고요. 국내 해외 감독들을 차별을 하는 걸로. 그래서 되게 저도 씁쓸해요. 얘네는 한국에 와서 뭘 얻고 가는 거지? 그냥 귀빈 대우만 받고 가는 건가? 맞아요. 정작 문화적으로 어울려야 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뭔가 우르르 몰려다녀요. 몰려다니면서 그 아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해. 나는 좀 끼고 싶은데 이런 자리가 잘 안 맞아. 만들어져. 괜찮아, 맞아. 그것까지는. 근데 내가 가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국내 어. 감독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게 맞는 영화제인가? 라는 의문은 들더라고요. 의문이 뭐예요?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제가 느꼈는데 한 영화제 이제 심사위원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 영화제에서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오신 심사위원 해외 심사 다 유럽권 분들이셨어요. 다 또 백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밴에 태워서 밥 먹이러 다니고 막 이래요. 나도 심사위원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그냥 거기 존재만 하면 돼. 그리고 그때 코로나 시국이어서 코로나만 안 걸리면 돼. 근데 이제 물론 나는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고 이런 거 당연히 난 다 아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게 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적어도 심사위원하고 좀 그전에 다른 심사위원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의견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밴 데리고 가서 어디 구경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은 좀 와서 네트워킹을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그렇게 경험을 하더라고요. 역으로 들어봤어요. 그 이번에 만난 감독 중에 하나가 국내 영화제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귀빈 대접을 받고 이제 귀국을 한 케이스인데 그 친구가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대요. 친구가 아니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계속 모든 걸 다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뭔가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다른 감독이랑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계속 밥 먹고 경복궁 가고 북촌 가고 그러고 가다가 이렇게 와서 그게 약간 뭔가 유일하게 남는 기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거 사대주의 때문에 그래 이랬더니 아 역시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 해외 영화제도 근데 좀 또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많이 가보셨으면. 아니요, 해외 영화제는 어디 가고 싶으면 크라쿠프도 그렇고 이게 약간 그 역사 도시에서 영화제 하는 경우에는 투어 버스를 아니면 이제 뭔가 크루즈 같은 거를 감독들한테 그 메일을 보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냥 다 같이 관광 가듯이 그렇게 원하면. 네, 원하면. 저는 그랬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그것도 지역 영화제, 작은 영화제였거든요. 근데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들을 다 감독하고 매칭시켜줘서요. 감독이 그 지역을 같이 돌아다니고 좀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따뜻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는 모든 해외 감독이 다 귀빈 대접을 받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아, 맞아. 아니에요. 예, 감독들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래머님이 생각하실 때 이 감독은 막 최고야 뭐 이런 사람들은 막 함께 모시고 경복궁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또 찬밥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진짜 아시아 감독들의 후기와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그쪽에 뭐 홍콩, 중국 다 포함해서 그쪽 감독들의 후기와 백인 미국, 유럽, 서유럽 감독들의 후기가 갈려요. 우리나라 영화제에 대해서. 엄청 갈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민망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그 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이 이제 심사위원 오신 세 분의 외국 감독님 중에 한 분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분은 막 일거수일투족을 막 챙겨주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주고 데리고 경복궁도 가고 어디도 가고 심지어 그 부인까지도 챙기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식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 어딜 가서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런 걸 전혀 모르겠어. 그냥 호텔 거기 카페에서 치즈케이크 하나 먹었었는데 그게 저녁 6시가 넘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사실 유럽 영화제 가면 그런 식이거든요. 뭐 어디서 뭘 먹고 누구랑 어울려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근데 하다못해 이런 대우까지도 심사위원한테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네.
이건 사실 그러니까 귀빈 대접을 한다고 또 모두에게 잘해주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귀빈 대접을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거를 관계자분들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면 저희가 모르는 것 같죠? 저희 은근히 다 알아요. 그게 안 느껴지면은 바보죠. 근데 영화제분들 분명히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선 넘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잘해 오늘은 주시는 분도 어두운 당연히 거니까.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 영화제가 무조건 다 나쁘다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눈에 띄었던 것들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다들 노력하시고 영화제가 존재해야 또 저희가 존재하고요. 또 영화제도 저희가 존재해야 영화제도 또 존재해요. 우린 상생관계죠. 공생. 그 하나 생각나는 영화제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진 영화제인데 감독들의 그 상영 동의를 구하지 않고 IPTV에 동의 안 하면은 너네 선택된 것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은 영화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배급사랑 감독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성명문 같은 거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네 챙겨주려고 했던 건데 뭐 속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아니야 그거? 그래서 사과문을 냈는데 이게 무슨 사과문이야 변명문이지 없어질만 하네. 근데 그 영화제가 진짜 유명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감독들이 보이콧하면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영화제가 하나 생각납니다. 근데 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잘못으로 없어진 것 같진 않아. 그냥 돈이 맞아요. 끈끈서 그것 때문에 없어진 없어진 거예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때 막 다 냈던 거 철회하고 상영을 거의 안 할 정도로 못 할 정도로 감독들이 다 철회했었어요. 상영 안 할 거라고. 멋있다. 멋있네. 그러니까 권리를 챙겨준다면서 따르지 않으면 잘하겠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태도가 감독들뿐만 아니라 관객에게도 전이되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태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영화제에 오는 관객에 대해서도 결코 존중하거나 손님으로 모시는 태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영화제가 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창작자와 관객이 더 이어지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런 거를 위해서 축제를 여는 건데 점점 시네필들 소수를 위한 장이 돼가고 오는 사람들만 오고 이런 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영화제 존립 위기까지 라운드 테이블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뭐 개선 방안이 있을까? 이게 너무 ABS인가? 너무 ABS. EBS. 아니요. 근데 사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막 욕하는 건 쉬워요. 원래 나쁘다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지적만 하고 끝나면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신 감독님께서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요? 하면은 더 관객과의 교류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영화제들이 많이 변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변했냐면 코로나가 딱 치고 나서 오프라인 행사가 싹 없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열리면서 이제 2년 차가 됐죠? 저희 코로나 끝난 지. 유럽 같은 경우는 전쟁 나는 바람에 이제 코로나가 강제 종료가 됐는데 그러면서 지역이 영화제랑 담합이라기보다는 이제 협력을 해서 지역 살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제가 자연스럽게 지역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온화하게 영화제를 받아들이고 영화제 자체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리를 엄청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가서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는 행사나 아니면은 학교 학생들이 이제 과제로 영화제에 와서 감독들이 인터뷰를 다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귀엽다. 뭐 네, 엄청 귀여웠어요. 막 중학생 애들이 막 이제 막 자기는 영화 감독이 될 거라며 네,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고 감독으로서도 참여 감독으로서도 아,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을 했나 봐 하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가 대견해지는 그런 지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영화제가 그렇게 지역이랑 단단하게 협력을 하면 그 영화제에 방문했을 때 그 동네 자체가 아, 나를 환영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큰 도시 뭐 수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서울의 모든 인구가 나를 환영한다는 느낌은 못 받겠지만 적어도 그 영화제 근처에 우리가 가는 예, 식사를 하는 장소라던가 아니면 근처에 뭐 극장이나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저기서 영화제를 한대 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손님들이 방문을 한다. 아니면 내가 영화제랑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근데 전주나 부산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지역 경제가 활성되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그거 네.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부천은 어때요? 부천도 그 응. 판타스틱 영화제 할 동안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요. 맞아. 부천에서 아예 셔틀버스 운영하죠. 전주 같은 경우는 지역이 이제 활성화되는 건 맞는데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이 영화제를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제랑 협력을 하는 상권이라면 뭔가 표를 좀 준다던가 아니면은 적어도 영화제에서 뭔가 그 지역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영화제 중심이 돼버리니까 지역은 약간 서포터즈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지역 주민들은 그냥 그때 손님 받느라 바빠서 영화제는 열리지만 영화제가 뭘 하는 데인지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할 일 알아서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많아서 조금 더 뭔가 감독들한테 적어도 가서 전주 체험이라도 어떻게 뭔가를 뭐 진짜 학교랑 연계를 한다던가. 요즘 근데 그런 하다못해 전주나 부산은 오픈에어 스크리닝은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네, 그 무료로 그냥 야외 상영. 올해 그 전주에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몇 장이나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전주 시민이 먼저 그 직접 와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그걸 처음 열어줬었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거기 올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맞아. 표니까 여전히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올해 갔던 거는 골목 상영이었어요. 누구나 그냥 길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공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나 쪼끔 미약하다는 느낌이 있죠. 저는 그 영화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영화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하고 혹은 이쪽 업계에 몸을 담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많이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네. 엄청 많죠. 매년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이렇게 하찮게 대하는 게 당연시 되는 것도 좀 저도 목격을 좀 했었던 것 저도 많이 같고,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영화제나 이 업계에 대해서 애정이 더 생긴다면은 이 사람이 비평가가 되든 스텝이 되든 감독이 되든 어쨌든 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거라는 생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밥그릇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요? 밥그릇을 나눈다면 내 말 잘 듣는 사람하고만 나누고 싶지.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서 사실 영화제 구성하시는 그 높으신 분들도 감독들은
직업이 감독인데요. 눈이랑 귀를 항상 열고 댕기거든요. 다 주워 듣고 다 눈에 보이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용을 해버리시면 안 되지.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목소리를 낸 지는 좀 오래됐잖아요. 몇 년 맞아요. 됐죠. 네, 오래됐죠. 제가 2017년에 일했는데 2021년에도 그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4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근데 제가 2017년에 일할 때도 그런 목소리는 이미 그 전에 또 나왔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거는 약간 영화제를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 자체에서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그거에 대한 문제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자기 자리가 중요하면 사실 평판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게 다 영화제 평판을 만드는 그 일부인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속상한 게 영화제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애정이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일하다가 내 건강도 박살이 나고 내 돈도 없는 거야. 사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면 차라리 이 기간을 이렇게 일했다면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갔겠어. 근데 여기서는 다 계약직이잖아요. 물론 이제 정규직으로 계신 분이 종종 계시지만 거의 다 계약직이잖아요. 커리어적으로도 뭐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1년마다 이 영화제 저 영화제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그리고 또 저도 겪었지만, 그리고 듣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경험담 나눠주신 걸 들었지만 진짜 못된 사람들 많거든요. 네, 일할 때 못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영화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 저도 알바 진짜 많이 하고 회사도 다녔고 영화학원에서 선생님 일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회생활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 최악은 영화제였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에 있어서는, 그리고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가장 열악했던 게 사실 영화제였어요. 근데 그래서 영화제에서 일하시다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애정은 해, 좋아해.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영화제에서 계속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서 올라가시는 분들보다 매년 사람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영화제 자체도 또 내부적으로 운영하실 때 체계가 없겠죠. 그런 스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교체되는 주기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업계에 좀 이름이 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좀 해먹는 그게 좀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보여요. 자기들끼리 하고 계시는 거 저희 다 보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죠. 이 영화제에서 일했던 사람이 저 영화제 가는데 이게 소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 카르텔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할 맞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좀 새로운 얼굴이 나올 법한데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인재가 없나? 저런 인력을 오히려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좀 종종 보이기도 해요, 영화계에서. 저 이 감독님 얘기 받아서 이 말 너무 하고 싶어요. 애니메이션 쪽인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든 심사위원이든 예선 심사위원이든 뭐든 간에 진짜 오랫동안 경력을 갖고 작업하시고 꾸준히 오랫동안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심사위원으로 안 쓰고 졸업작품으로 큰 해외 영화제에 선정된 사람이 갑자기 대뜸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난 너무 궁금해요. 프로페셔널하게 10년, 20년 살아남은 사람의 경력이랑 아직 프로페셔널한 작품 하나를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졸업작품으로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선호하는 영화제에 선정이 됐거나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바로 심사위원이 되고 오랫동안 작업하신 분들은 왜 심사위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사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나는 감독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전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경력이 진짜 오래되셨어요. 작품을 만드시다가 잠깐 한 10년 정도 안 만드셨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이신데요. 연령대도 좀 있으시고요. 근데 끊임없이 꾸준히 작품을 계속 만드세요.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품이 그렇다고 안 되냐? 아니요. 이 작품 잘 돼요. 해외 영화제에서 잘 되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특정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레드카펫이 있는 화려하지 않은 영화제에 갔을 뿐 화려한 영화제는 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분명히 성과가 좋고 해외에서 상도 받으시고 국내에서도 당연히 성과가 좋고요. 근데 그분을 딱 제치고 졸업작품으로 뭐 그런 큰 영화제에서 선정된 작품의 감독, 그 작품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심사위원 됐다는 걸 보면 저는 되게 게으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을 찾지를 않지? 여기저기 오랫동안 작업하시면서 또 꾸준히 성과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반짝했다고 그 사람이 정말 그럼 그 사람이 그 오랜 경력에 되신 분을 심사를 또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작품을 심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나? 싶은 거예요, 저는. 음. 맞아. 심사를 할 때는 또 설득도 해야 되고 다른 심사위원들을. 저는 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항상 좀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실력으로 할 거면 그렇게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입증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가면은 좋겠는데, 예를 들면 친분이나 아니면 그런 성과주의적인 것만 보고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됐네요. 감독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카르텔을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 카르텔을 타파하려고 저희 뭉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뉴 우리 카르텔인가요? 그거야 뭐지? 네. 뭐라고 하지 이런 사람들을? 반달리즘 뭐 아닌데? 반동분자. 아나키스트. 반동분자. 아나키스트 좋다. 아나키스트? 아나키스트 좋네. 근데 아, 저희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 자리 꿰차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말할 자리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도 우리끼리라도 하자라는 거죠. 애니메이션 라운드 테이블. 그렇죠. 애니메이션 라운드 테이블이 있다면 어떤 주제가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닌가? 아, 영화제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 영화제에서 영화제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있어요. 어떤 거요? 뭐예요? 제가 얘기를 논리적으로는 못할 것 같고 그냥 패널로 이렇게 듣고 싶은데 관객으로서 노동착취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 업계의 성장. 저도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어요. 저도요. 이거는 진짜 한 번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국 업계 아닌가? 맞아. 이 생각을 종종 해요. 맞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대졸 초임 금액을 보고 애니메이션 회사에. 진짜 이렇게 줄 거면 그냥 사업 접어 이렇게 속으로. 얼마예요? 3천이 안 되더라고요. 3천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최저임금 그리고 주면 업무량은 장난 아닐걸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조금 놀랬던 게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런 연합 같은 데에 들어가서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라이브 Q&A 같은 거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거 들어갔다가 받은 링크에 임금에 대해서 엑셀로 사람들이 쫙 해놓은 거를 봐서 제가 하운드투스 한번 같이 공유한 적이 있어요. 옛날 링크를요. 근데 이제 시니어 레벨, 10년 이상의 시니어 레벨은 여기 미국에서는 연봉이 얼마게요? 억대 아니에요? 맞아요. 억대예요. 근데 우리가 억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억대를 주는 스튜디오가 분명히 있고 그 못 주는 스튜디오가 있겠죠. 억대를 준다는 건 그만큼 스튜디오가 크겠지. 근데 시니어 레벨은 일단 기본 억 이하는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억대더라고요. 그리고 초봉도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은 말도 안 되고 그거는 법적으로도 여기서는 말도 안 되고 예. 아예 좀 그리고 여기는 애니메이션 길드가 있잖아요.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어서 임금 받는 거, 보험 받는 거, 보험 처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땅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국민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도 애니메이션 길드가 다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노조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업계에 대한 얘기를 영화제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저도. 너무 좋은 조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칸에 갈까? 어떻게 하면 베를린 갈까?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레드카펫을 걸을까? 이런 거 말고 비행기 타고 먹고 사는 가. 얘기. 먹고 사는 얘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제작 지원밖에 없는 걸까? 그리고 제가 발견한 좀 재밌는 것도 하나 있어요. 여자 감독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자 감독들은 대부분 단편 쪽에 많아요. 맞아요. 상업이나 장편으로 가면 여자는 확 줄어요. 왜일까요? 전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왜 줄까? 제일 재밌었던 거는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이제 제작 지원 장편이었거든요. 제작 지원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저 혼자 받은 거 아닙니다. 참고로 이게 저 말고 이제 다른 감독님 2분인데 이름이 언급되는 걸 원치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크레딧 저 혼자만 갖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다른 2분도 계십니다. 네. 이제 선정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OT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갔을 때 여자가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남자인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이게 여자 감독님들이 장편을 시도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안 뽑힌 건지. 근데 시도하시는 건 제가 봤거든요. 인터뷰 같은 거 하실 때 여자 감독님들도 오세요. 근데 이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요. 관객에게서 나온 거 아세요? 어떻게요? 12월에 애니 어워즈에서 감독 대담을 하는데 거기 제가 속했던 섹션이 다 여자분이셨거든요, 감독님이. 근데 관객분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여기서 하는 여러 애니 어워즈 했던 많은 섹션들을 돌아봤는데 감독님들은 여자분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무슨 스튜디오 특별전 해서 오면은 다 사장들이 남자더라. 맞아.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너무 해맑게 물어보셨는데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왜 그런 건지. 이런 얘기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진 감독님도 하고 싶으신 주제가 하나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방금 감독님들이 말씀하신 그 주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 더 그냥 덧붙이자면 그냥 요즘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 AI가 있어서 그게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어떻게 사용이 돼야 하는가가 이제 써야 되는 이유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그 저작권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세요. 되게 의외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저작권 계약서를 따로 써야 되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는 동시에 저작권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어떻게 내가 이제 많이 여기저기 사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테이블에 올려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IP를 뻗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3가지 주제가 정말 논의가 시급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영화제 듣고 있는 AI는 저희 조만간 하지 않을까요? 금방 빨리 만들죠. 우리 또 한번 또 이빨을 AI. 털어보죠.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화제 어디까지 가봤니? 매콤한 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감독 브이로그가 올라올 텐데요. 주제는 애니 감독의 밥입니다. 이게 되게 밤이에요, 밤? 먹는 밥인데요. 어머. 네, 엄청난 좀 좋은 작품을 봤을 때 저 감독은 뭘 먹었길래 저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7월이면 그 비법 레시피가 공개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별일 없으면 매월 12일에 컨텐츠가 올라오니까 각종 SNS에서 하운주투스 _12를 치시고 저희 계정을 구독, 팔로우 하시면 바로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새로운 감독님들과 함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